중에 가장 궁금해할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실습 중에 과제는 어떻게 하는지, 케이스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케이스 쓸 때 꿀팁. 사실 진짜 처음에 할 때는 다 힘을 들여서 하는 게 필요한데, 문헌고찰이나 또 앞에 뭐 환자 정보랑 그런 뭐 쓰는 약 이런 거 표 만드는 것만 해도 사실 진짜 새로 만들면 1시간씩 걸리고 하거든요. 저는 그 만드는데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, 또 앞에 그 문헌고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 환자의 질환을 적어요. 그래서 만약에 췌장암이다 이러면 췌장암에 대한 췌장암의 정의 뭐 그거 나누는 스테이지. 병기 이런 거 나누는 거나, 또 아니면 그거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수술하는지 방법이랑 또 간호까지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, 그게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은 또 그 환자 대상자에게 인터뷰를 할 때 뭐 이런 증상은 없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, 또 나중에 하면 굉장히 또 힘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대상자를 바로 선정한 다음에 문헌고찰을 미리 해라. 그 실습 지침서에 양식이 나와 있는데 그 양식을 미리 만들어 가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채울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편한 것 같고, 그리고 전 좀 개인적으로 약간 추천하는 거는 그 랩 데이터를 넣는 게 있어요. 막 백혈구 수치 몇 나왔고 이게 뭐 정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쓰는 부분이 있는데, 그거는 진짜 어느 병동을 가든 계속 쓰잖아요. 이제 여러 번 쓰고 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몇 가지만이라도 좀 알아두고, 이게 왜 이게 이상하면 무슨 의미인지 이 정도는 약간 공부하고 가는 게 조금 EMR 딱 앞에 있을 때 이게 이상하다 왜 이상하지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나려면 공부하고 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맞아.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간호 진단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, 이 간호 진단을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 너무 막막했어요. 그래서 막 선배들 자료도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,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난다를 보는 건데요. 난다 간호 진단이라고 뭐 책이 따로 있기도 하고, 간호 진단과 중재 가이드였나? 그런 책도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진단명을 잡고 그 앞에는 관련 요인은 진짜 제 환자에게 관련된 요인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팁은 직접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중재가 많은 게 1순위로 가는 것.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1순위인 간호 진단이나 뭐 간호 중재를 내릴 때는 좀 양이 많았으면 좋겠고, 그리고 좀 꼼꼼하게 내가 한 걸 직접 표시를 해서 갔을 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번에는 케이스를 작성할 때 도움되었던 사이트가 혹시 있을까요? 약학정보를 진짜 애용해요. 그 약물을 쓰는 칸도 있고 저희는, 그리고 이분이 드시는 약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근데 EMR에도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약간 다 뭔가 이해할 수 없어서 약학정보원에 항상 그걸 쳐가지고 그걸 다 이해하고 네, 그걸 넣는 편이에요. 그래서 약학정보원 진짜 최고예요.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뭐 이거에 뭐 고혈압인 경우, 뭐 뭐에 금기인 경우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게 있는데, 좀 이렇게 구체적인 거 사이트를 좀 여러 개를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. 교수님들마다 가계도를 꼭 필수로 넣으셨으면 하는 교수님도 계셨는데, 가계도 그릴 때는 제노프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가계도를 만들면 좀 직접 관계 같은 것도 줄 같은 것도 되게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계도를 쓰실 일이 있다면 제노프로를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 환자 교육 자료 만드는 거나 아니면은 또 그 뭐 앞에 문헌고찰 하는 것도 뭐 지식백과 네이버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병원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든요. 아까 말했던 그 문헌고찰의 순서대로 병원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? 그래서 특히 삼성이나 아산 이런 데가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, 또 영상으로도 환자 간호하는 거 이런 것도 있어서 핵심 술기 할 때도 많이 꿀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.
그러면 이 정도로 꿀팁 사이트나 꿀팁은 마무리하면 될 것 저 같은데 있어요. 어떤 거요? 케이스 작성할 때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는 거긴 한데 저는 처음에 우리가 간호중재 하는 거를 뭐 그 선생님들이 하는 거랑 우리랑 하는 거를 나누는 거를 몰랐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선생님이 했던 거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 사실 안 가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직접 하는 거라기보다 사실 뭐 이럴 때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정도만 했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랑 또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이런 거 약물 주입하는 거 이런 걸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또 어떻게 또 다음에 재평가를 해서 그걸 할 수 있었는지를 적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랩 데이터에서도 임상적 의의 이렇게 따로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진짜 좋아하세요. 근데 맞아요. 이게 은근 안 하고 또 찾기도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뭐 이런 경우에서 임상적이 그래서 이런 거 수치가 올라왔고 이건 낮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런 상태다. 특히 염증이 그런 게 많이 나와 있고 또 뭐 안에 뭐 단백질이 많이 없어서 뭐 암에서 뭐 항암 치료할 때 뭐 이렇게 많이 수치가 나타난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적는 것도 꿀팁인 것 같아요. 오, 진짜 꿀팁. 수민 선생님 말 듣고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가 진단을 세울 때 그런 자료들을 되게 잘 분류를 해놔야 돼요. 그래서 진단에 맞는 자료를 객관적 자료랑 주관적 자료로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꼭 헷갈리지 않고 헷갈리지 말고 준비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케이스 발표할 때 칭찬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약간 얘기가 조금 그런데 뭔가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. 간호 진단 목록이 써 있는 그런 책도 있고 난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중재 관련해서 이렇게 써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 뭔가 도서관에 가도 있고 아니면 시중에도 파니까 그런 거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간호 중재는 뭘까 이러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생각해요. 저 진짜 도움이 됐던 거는 엄마 순장님과 할머니 순장님에게 받았던 자료예요. 그렇지 않아요? 맞죠? 그래서 그게 또 교수님들이 보통 뭐 바뀌시지 않고 매년 형식이 똑같고 뭐 이렇게 추구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걸 정리해준 자료로 그 방식을 따라가지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희 외에도 캠퍼스 안에 있는 많은 순장님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럼 이제 캠퍼스 순장님들께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 교수님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봐서 자료를 얻는 것도 정말 꿀팁입니다. 그래서 그 꿀팁을 정말 잘 들으셔서 나중에 실습에 나갔을 때 정말 잘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엑셀 파일에 핵심, 시뮬 중 둘 중 하나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던데 그냥 같은 날에 핵심, 시뮬, 디브리핑을 다 한다고 보면 되나요? 라는 질문이 있는데 시뮬, 디브리핑, 핵심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보통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거는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서 그 영상 녹화한 걸 보고 다시 내가 잘한 점, 내가 잘 못한 점 이렇게 하고 또 자기가 한 간호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이거든요. 디브리핑은. 그래서 그게 따로 있다기보다 뭐 시뮬 하고 나서 그대로 이어져서 개인 과제로 이어진다. 그래서 집 가서 그걸 영상으로 메일로 보내주셔가지고 뭐 집에서 써기도 하고 또 디브리핑 룸에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거 두 개 붙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핵심이랑 뭐 이거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는 사실 네 진짜 교수님마다 다르신 것 같아요. 스케줄마다 달라가지고 뭐 핵심만 하고 뭐 또 출근을 하고 뭐 다음에 또 뭐 금요일에는 가가지고 시뮬을 하고 컴퍼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교수님마다 다 다르시지 않을까.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차씨마다 처음에 OTL을 해주시잖아요, 교수님이. 아니면은 그 전에 갔던 친구에게 물어봐가지고 이거는 뭐 같이 하냐 아니면 따로 하냐 이걸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경희 친구인가요? 경희 맞아. 디브리핑을 아마도 안 한다고 들어가지고 아마도 저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. 또 이외에도 이런 디브리핑 뭐 이런 거 궁금한 거 아직 이게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또 댓글로 나눠주시면 댓글로도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케이스 작성 말고 다른 과제들도 있어요. 사실 그 실습일지나 성탈일지 같은 거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연 순장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말일까요? 저는
그 실습 일지를 절대 밀리지 말 걸 추천해요. 이게 진짜 한 번 밀리면 쉽지 않잖아요. 끝도 없어요. 그래서 기억도 잘 안 나고 뭔가 이걸 이날 봤나?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일지가 저는 나중에 그 자소서 쓸 때 그걸 많이 쓰신다고 들었거든요. 선배님들이. 약간 실습 때 있었던 일들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실습 일지 이런 거 다시 돌려보시면서 기억나서 그걸 이제 쓰시기도 하고 한다고 들어서 최대한 정성스럽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쓰시는 걸 전 진짜 추천합니다. 맞아. 진짜 밀리지 않는 거. 매일매일 할 일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. 그럼 실습일지는 어떤 걸 써요? 저희는 그 양식을 주시는데 그냥 기본적인 정보 있잖아요. 제 정보랑 제 뭐 이름, 학번 이거 쓰고 그 어느 병동에 어떤 시간에 근무했는지도 쓰고 그날 수행한 그 간호술기를 적고 그 다음에 밑에 저희는 장점 3가지랑 자신의 강점 3가지 그리고 오. 약점 3가지를 적어요. 그날에 했던 거를? 네. 오, 그래서 신기하다. 항상 그 3가지를 약간 쓰느라고 마지막에 조금 힘들었습니다. 강점, 약점 쓰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네, 그거 하면서 약간 반성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오늘 맞아요. 약점, 나 이거 좀 이랬다. 내일 이러지 말아야겠다.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실습일지를 쓰면서 하루를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학습 내용 칸이 있어요. 그래서 공부를 또 강제로 하면서 물론 할 때는 강제로 하지만 진짜 그 했던 내용이 다음 날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정말 밀리지 않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많은 순장 순원분들이 하시는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 아마 성적 걱정일 것 같은데요. 실습 성적 다들 어떻게 나오셨나요? 성적은 어떠셨어요? 어떻게 나오셨어요? 성적은 네.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막 진짜 뭐 C를 뿌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보통 진짜 다 A뿔, A제를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못 봐도 A제고 에마까지 사실 본 적은 있긴 한데 보통 진짜 A뿔, A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이론처럼 진짜 B 나오면 어떡하지?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또 하는 걸 보여주면은 교수님도 그런 거 하나하나 너 지금 핵심 술기 이 문항 안 했으니까 깎아 이렇게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뭐지?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시니까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진짜 없으셨으면 좋겠다. 사실 부담에게. 공감. 네, 진짜 동의하고 사실 뭔가 이게 한 과목이고 성적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경험하는 게 더 값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뭔가 성적에 매달리다 보면은 봐야 되는 걸 많이 못 보고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걸 많이 경험 못 한다고 생각해서 성적에 뭔가 연연하기보다는 그 열심히 하고 진짜 이 병동에 내가 실습을 나와보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진짜 경험을 하고 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성적 신경 쓰지 말고. 맞아. 또 그 검사 보러 가는 거 이런 것도 학생 때 아니면 못 본다고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 임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, 그리고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걸 보는 게 중요하다. 중요하다. 성적에 대한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실습 기간을 마음껏 누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